아버지, 그냥 통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한 달만요. 한 달.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딱 한 달만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이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놈이 무엇을 노리는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마당 한쪽에서 들리는 참새 소리. 옆에선 아내 순이가 여전히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70 넘어서도 우린 여전히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갔습니다. 시골집 마당엔 제가 직접 가꾼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별것 아닌 것들이지만 이게 우리 부부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고무장화를 신고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흙을 만지는 순간 손끝에 와닿는 차가운 감촉. 이 감촉이 좋아.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결국 저는 이 흙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해서 시골로 내려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여보, 또 그렇게 일찍 나가셨어요?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 순이가 수수한 바지 저고리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밭에 물 좀 주려고. 아이고, 제가 할 텐데.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함께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아내가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밥. 여보, 오늘 민수 온대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네, 아침에 전화 왔어요. 오늘 점심때쯤 온대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가 온다고? 우리 아들 민수, 45살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했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1년에 한두 번 연락 올까 말까 한 녀석이 갑자기 온다니. 뭐 일 있나? 글쎄요. 그냥 얼굴 보러 온대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순이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점심 준비해둬. 저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었을 때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검은색 작은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제가 30년 넘게 써온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온갖 숫자와 주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운동화, 골프 점퍼, 그리고 값비싼 시계. 민수는 언제나 이런 차림이었습니다. 겉으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왔냐? 저는 수첩을 덮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좀 뵈러 왔습니다. 민수는 활짝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부엌에 계신다. 민수는 부엌으로 걸어가 순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놈,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냥 얼굴 보러 올 리 없다는 걸. 30년 넘게 사람을 봐온 제 눈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민수는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순이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뭐 그럭저럭이요. 민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네,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짓말. 저는 민수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놈 빚이 있구나. 밥을 다 먹고 난 후 민수는 거실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해봐. 저기, 제가 요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버지, 혹시 통장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통장을? 네, 딱 한 달만요. 한 달 후에 바로 돌려드릴게요. 제가 곧 큰 계약 하나 따내거든요. 민수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큰 계약? 웃기는 소리. 얼마나 필요한데? 아, 그게 한 3억 정도요. 3억?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한 달이면 돼요. 제가 보증도 서드릴게요. 민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진짜 한 달만 빌려주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순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네, 정말요?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일 은행 가자. 통장 줄 테니.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검은 수첩을 슬쩍 만졌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아. 하지만 어디 한번 해봐라. 민수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순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애가 정말 돌려줄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돌려줄 거야. 그럼, 지켜봐.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검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30년간 제가 모아온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그것뿐이야. 민수야.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민수에게 통장을 넘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내 농협에 들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민수가 돈을 인출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젊은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 고객님, 이 통장이 어제 전액 인출되셨는데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27분에 서울 강남지점에서 3억 2천만 원 전액이 인출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깔끔하게 다 가져갈 줄이야. 혹시 인출하신 분이 본인 확인은 됐고요. 통장과 도장 모두 지참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저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선을 넘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를 피하고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금세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가져갔어. 네. 민수가 3억을 다 가져갔어. 순이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노후 자금이 없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보, 순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인데.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순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야. 하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 울지 마.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 돈이면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우리 노후에 필요한 돈인데. 순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린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3억이 다 날아갔는데. 순이야.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었잖아. 순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준비한 진짜 계획. 저는 주머니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순이는 그 수첩을 보더니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정말로 하실 거예요? 그래.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30년간 제가 모아온 모든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다세대 건물 시가 8억, 부산 해운대구 상가 2층 시가 5억, 경기도 용인시 토지 3,000평 시가 12억, 충남 천안시 상가 건물 시가 4억, 그 외에도 수십 개의 부동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수첩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래. 저놈은 우리가 가난한 줄 알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저놈이 가져간 건 딱 3억이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진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억이 넘어. 순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짜 아들이었으면 이런 짓 안 했어. 저놈은 이미 우릴 버렸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이 변호사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 30년 전 IMF 때 제가 도와준 사람.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됐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저 박정수입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언제 편하세요? 내일 당장 가능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민수가 뭘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건지 보여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민수. 중학교 때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하던 민수. 대학 입학했을 때 기뻐하던 민수. 그때는 착한 애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니야. 동정할 필요 없어. 저놈은 선택했어. 부모를 배신하는 걸.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가 30년간 모아온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1995년 서울 마포구 땅 매입, 1998년 IMF 때 헐값에 나온 부산 상가 인수, 2003년 경기도 용인 토지 매입, 2008년 금융위기 때 천안 건물 인수, 모두 제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조용히 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한 시골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민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틀렸어, 민수야.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3억을 가져갔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건 미끼였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진짜 빼앗아야 했던 건 이 수첩 속의 목록들이었어. 하지만 너는 그걸 몰랐지. 새벽이 되자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순이를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놈을 용서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약간 작아진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입을만 했습니다. 여보, 잘 어울려요. 순이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거울을 보며 옷매를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전쟁터에 나가는구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걱정 마. 금방 올게.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건물 7층, 깔끔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종민 법률사무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있던 이 변호사가 일어나 저를 반겼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변호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럼요. 앉으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 3억이 모두 인출된 일, 그리고 민수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일. 이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요? 네, 사장님. 아드님이 돈을 빌린다고 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소라. 내 아들을 고소한다.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아드님이시잖아요.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저놈에게 마지막 교훈을 줘야 해.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통장 내역과 통화 기록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이 변호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사장님,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IMF 때 저를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돈을 조금 더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억도 모자라냐?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 이제 끝났다. 네.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너는 대가를 치를 거야. 민수야. 버스가 시골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게임은 시작됐어. 그리고 이 게임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 집에 도착하자 순이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고소장 넣었어.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그래.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잘못된 게임을 시작했어. 저는 검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 저는 수첩을 덮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정말 서울까지 가실 거예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직접 확인해야 해. 저는 가방에 검은 수첩과 서류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사실 허리가 좀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가 30년간 모은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택시를 탔습니다. 평소엔 버스를 타지만 오늘은 짐도 있고 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서울까지 가십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멀리 가시네요. 일 있으세요? 네, 좀.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꺼내 민수의 번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맨 뒤쪽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시골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298-7번지 다세대 건물 매입. 매입가 1억 2천. 현재 시가 약 8억 추정.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39살 때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좀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포구에 괜찮은 건물이 나왔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낡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까웠습니다. 이거 오르겠는데.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건물은 8배가 올랐습니다. 민수는 이걸 모르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1월 3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상가 2층 매입. 매입가 8천만 원. 현재 시가 약 5억 추정. IMF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회사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빚에 쫓겼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중개업도 거의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를 기회로 봤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헐값에 나온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해운대 상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빚 때문에 급매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을 털어 그 상가를 샀습니다. 순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건 기회야. 그리고 저는 맞았습니다. 몇 년 후 해운대는 다시 살아났고 그 상가는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어. 내가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게. 저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2003년 6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토지 3,000평 매입. 매입가 평당 30만 원, 총 9억. 현재 시가 평당 400만 원, 총 120억 추정. 이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용인에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지만 아직 소문만 무성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 몇 년 안에 개발돼. 저는 가진 돈을 다 털어 그 땅을 샀습니다. 순이도 동의했습니다. 여보 믿어요. 당신이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5년, 10년, 20년. 그 땅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100억이 넘어.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내렸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매연 냄새, 사람들의 소란함. 오랜만이네, 서울.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마포구로 걸어갔습니다. 대흥동 골목길을 걷는데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내가 처음 사업하던 곳이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낡은 다세대 건물이 보였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게 내 첫 번째 건물이야. 1층엔 작은 카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들이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한 바퀴 돌며 살펴봤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네. 제가 맡긴 부동산 관리 회사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관리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건물 확인하러 오셨다고요? 네,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아,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잠시 후 젊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관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 건물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서 관리하기 편해요.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오고요. 월세가 얼마씩 들어옵니까? 지금 총 월세가 한 달에 550만 원 정도 됩니다. 1층 카페는 보증금 5천에 월 200만 원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면 6,600만 원. 나쁘지 않아. 건물 시세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 근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이 건물 팔려고 내놓으면 8억은 받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건물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1억 2천에 샀는데 지금은 8억이야. 사장님, 혹시 매도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직원과 헤어지고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엔 강남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건물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산 건물이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가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도 잘 굴러가고 있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순이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서울에 올라오신 줄도 몰랐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수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근처에 민수 사무실이 있었나?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혼자 오시게?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상관할 일 아니다.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 돈 말인데요. 무슨 돈? 빌린 돈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이미 끝났어. 네? 무슨 소리예요? 고소장 넣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소요? 아버지가 저를? 그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저는 비웃었습니다. 진짜 아들이었으면 부모 돈 훔쳐가지 않았어. 훔쳐간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넌 갚을 생각도 없잖아.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는 끝이야, 민수.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내일은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해운대 상가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관방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민수를 만난 게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저놈의 표정. 진짜 놀랐더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요? 응. 건물들 확인했어. 어때요? 다 잘 있어.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다행이네요. 순이의 목소리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를 만났어. 네? 민수를? 응. 우연히 강남에서 마주쳤어. 뭐라고 하던가요? 돈 더 달라고 하더군. 순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정말. 걱정 마. 이제 끝날 거야. 여보, 내일은 부산 가시죠? 응.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몸 무리하지 마시고. 알았어. 잘 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환한 불빛들. 여기서 30년을 살았었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해운대 우동 쪽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해운대 해변을 지나갔습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났구나. 우동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층짜리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은 치킨집이었고 2층은 학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5억이야.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지금 건물 앞에 있습니다. 바로 나갈게요.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건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임차인들도 만족하고 있고요. 월세도 밀린 거 하나 없어요. 월세가 얼마죠? 1층 치킨집이 보증금 3천에 월 150만 원, 2층 학원이 보증금 5천에 월 200만 원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1년이면 4,200만 원. 좋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 저는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줄도 몰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고소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만간 경찰 조사 들어갈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3억을 가져갔지. 하지만 그건 우리 전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돼. 너는 쓸모없는 걸 가져간 거야.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검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곳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용인 토지, 충남 천안 건물, 대전 상가. 하지만 이번 출장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민수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거야.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보, 힘들었죠? 아니, 괜찮아. 저는 순이에게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마포 건물이고, 여기가 강남 건물이고, 여기가 부산 상가야. 순이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모았네요. 그래. 30년이 걸렸어.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민수가 뭘 가져갔는지 보여줄 시간이야.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가 맞는 일을 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민수의 차례야. 여보, 여보. 순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텃밭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편물을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장화를 벗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건넸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소유자 박민수? 이게 무슨...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명의가 민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명예 변경일 2025년 11월 15일. 변경 사유 증여. 증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증여를 했어? 여보, 우리 집이 민수 앞으로 넘어갔어요? 순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진정해. 내가 확인해 볼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등기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등기소입니다. 여기 박정수입니다. 제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소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네,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11월 15일자로 박민수 씨 명의로 증여 처리됐습니다. 증여 서류를 누가 제출했습니까? 박민수 씨가 직접 제출하셨네요. 증여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 확인 서류를 모두 갖춰서 오셨습니다. 인감증명서요? 네, 박정수 씨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내가 준 적 없는데?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보관함을 뒤졌습니다. 인감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순이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여기 서랍에 있었잖아요. 없어. 네. 순이가 서랍을 뒤졌지만 인감도장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가져간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수가 언제 집에 왔을 때 훔쳐간 거야. 그럼 위조예요? 아니, 진짜 인감도장을 가져갔으니까 법적으로는 정상 처리된 거지. 순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여보. 우리 집마저. 저는 순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집까지 빼앗겼는데. 저는 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집은 원래 가치가 없어. 네. 내가 일부러 민수한테 줄 집이었어. 순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재개발 구역에서 빠진 곳이야. 앞으로 10년 동안 절대 안 올라. 그럼 민수는 쓸모없는 집을 가져간 거야. 저는 수첩을 펼쳐 순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집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우리 집 제외, 이유도로 폭 부족, 지역 문제, 향후 10년간 개발 가능성 0%.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수첩을 봤습니다. 여보, 이걸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이 집 산 게 30년 전이야.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일부러 여기 산 거야. 조용히 살기 좋고 값도 싸니까.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땅은 따로 있어. 용인, 천안, 대전. 그쪽 땅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 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인데 집은 또 구하면 돼. 우린 돈 있잖아. 저는 일어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집 명의가 도용된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인감도장을 훔쳐서 사용했다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추가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선을 완전히 넘었어. 여보, 괜찮으세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잘 됐다니요? 이제 민수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질 거야.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집 매입가 5천만 원 30년 전. 현재 시세 1억 2천만 원. 재개발 시 예상가 변동 없음. 민수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할 거야. 저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담보 가치가 별로 없어. 은행에서 많이 안 쳐줄 거야. 그럼 민수는 빚만 더 늘어나겠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대가야, 민수야. 사흘 후 이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추가 고소장 작성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절도,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민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변명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인감도장 도용, 허위 증여 계약서 작성.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언제쯤입니까? 이번 주 안으로 소환장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냐? 아버지, 저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아버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 저는 비웃었습니다. 집 명의를 훔쳐가는 게 실수냐? 아버지,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 제발요.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어. 법적으로. 아버지,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너는 끝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세 모두 입금 완료됐습니다. 총 1,850만 원입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에 1,800만 원. 1년이면 2억이 넘어. 민수는 3억을 가져갔지만 저는 매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부동산에서 벌고 있었습니다. 너는 흐르는 물을 막으려 했지만 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민수한테 전화 왔어요? 응. 빌더라. 뭐라고 했어요? 취하해달라고.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들인데. 저는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순이야. 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추면 민수는 교훈을 못 배워. 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놈은 계속 이런 짓을 반복할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멈춰주면 민수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해. 그래야 저놈이 정말로 깨달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저녁을 먹으며 저는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새 집 알아볼까? 네. 이 집은 어차피 민수 명의잖아. 우리 나가야지. 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응. 미리 준비해야지.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천안 쪽에 괜찮은 집 하나 있어.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천안이요? 그래. 거기도 우리 땅이 있으니까 확인도 할 겸.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가볼까요? 다음 주에 가보자.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이 집을 가졌다고 좋아하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이 집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며칠 후 저는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박민수 씨가 고객님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담보 가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얼마나요? 1억 2천 정도로 평가됐고 대출 가능액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박민수 씨가 2억을 원하셨는데 저희는 8천만 원밖에 못 드린다고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져간 집은 8천만 원밖에 안 돼.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집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대. 얼마나 받았어요? 8천만 원밖에 안 나왔대.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민수는 더 궁지에 몰렸겠지.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수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입니다. 박민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민수 씨가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조사 도중에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혹시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끝까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순이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힘드시죠? 아니, 괜찮아.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변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민수 씨가 고리대 금업자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이자로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요? 2억입니다. 월 이자가 10%래요. 월 10%? 네,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담보는 뭡니까? 사장님 집입니다. 그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순이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수가 큰일 났어. 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리대 금업자한테 2억을 빌렸대. 우리 집을 담보로.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빼앗길 거야. 민수가 이자를 못 갚으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여보, 어떡해요? 기다려. 이제 곧 무너질 거야.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고리대 금업자였습니다. 박정수 씨죠? 네, 누구십니까? 저는 박민수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민수 씨가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한 달째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집 담보가 당신 집 아닙니까? 명의는 박민수로 돼 있지만. 그래서요? 빚 대신 갚으시든지 아니면 집을 넘기시든지 하십시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민수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게. 하지만 우리가 손 쓸 일은 아니야. 민수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위험하겠지. 하지만 그건 민수가 자초한 일이야. 민수가 알아서 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고리대 금업자들한테 쫓기는 모습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선택했어. 끝까지 가는 거야. 며칠 후 저는 천안으로 갔습니다. 순이와 함께 새 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천안역에서 택시를 타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공기 좋네요. 순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조용하기도 하고. 택시는 작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입니다. 제가 가리킨 곳에 단층 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텃밭도 있었습니다. 와, 예쁘네요. 순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방 2개, 부엌, 욕실. 모든 게 깔끔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여기로 이사 올까? 네.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 상추며 고추며 심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냐?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고리대 금업자들이 저를 찾아다녀요. 이자를 못 갚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는 이미 기회를 다 써버렸어. 아버지,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줬어. 이제 너 혼자 해결해. 아버지, 제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가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하자. 일주일 후 저희는 천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삿짐 센터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이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민수 씨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요? 네, 고리대 금업자가 담보권을 실행했어요.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경매 시작가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입니다. 아마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겁니다. 그렇겠군요. 박민수 씨는 이제 집도 잃고 빚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3억을 가져갔지.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순이가 나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민수 소식 들었어요? 응.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 그럼 민수는 빚만 잔뜩 남았겠지.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순이야, 내가 만약 여기서 도와주면 민수는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야. 하지만 이게 마지막 교육이야. 이번에 제대로 배워야 해. 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매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우리 옛날 집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입찰 시작가 8천만 원. 현재 입찰자 3명. 현재 최고가 6천만 원.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천만 원. 3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고작 1천만 원밖에 안 올랐네. 민수는 그 집을 2억짜리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6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빌린 고리대금 2억. 민수는 1억 4천만 원의 빚이 남았어. 저는 컴퓨터를 끄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천안의 밤하늘은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욕심을 부렸어. 그리고 그 욕심이 너를 망쳤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민수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 혼자 해결해야 해. 순이가 나왔습니다. 여보,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응. 민수가 많이 힘들 텐데.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지금 도와주면 민수는 평생 이렇게 살아. 순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수를 위한 길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새 집의 텃밭은 예전 집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저는 호미로 땅을 파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였습니다. 사장님, 용인 토지 매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평당 500만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3,000평이니까 150억? 평당 30만 원에 샀던 땅이 지금은 500만 원. 16배가 올랐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팔 생각 없습니다. 관리회사에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땅을 팠습니다. 민수야, 너는 3억을 가져갔지. 하지만 나는 15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어. 점심때가 되자 순이가 밥을 차렸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여보, 민수 걱정돼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걱정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정말 아무것도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이야, 민수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뭐요? 인생의 대가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평생 쉽게 살았어. 우리가 다 해줬으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았어. 부모 돈 훔쳐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심지어 집까지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내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집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침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순이도 점차 새 집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 참 좋아요. 그치? 옆집 할머니가 김치도 나눠주시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평화롭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지만 민수 생각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 지금 잘 지내고 있냐? 어느 날 저녁 이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민수 씨 집이 낙찰됐습니다. 얼마예요? 5,500만 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500만 원. 빚 2억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지.
그리고 박민수 씨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이요? 네,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수가 파산까지.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민수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순이가 나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힘드시죠? 응.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우리는 달빛 아래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일어서야 할 차례야.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들려요? 순이도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응.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 민수였습니다. 이놈이 여기까지 찾아왔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저를 보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 저도 알 방법이 있죠.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왜 왔냐?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 아버지,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수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서라고 했어. 아버지, 민수야, 너 지금 술 먹었지? 네, 먹었어요.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민수가 순이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들어가 있어. 여보, 들어가 있으라고. 순이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넌 지금 뭘 원하는 거냐? 돈이요. 제발 돈 좀 주세요. 빚쟁이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2억? 네, 제발요 아버지. 민수야, 넌 이미 나한테서 3억을 가져갔어. 그건 다 썼어요. 어디다 썼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박이지? 대답해. 네, 도박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 민수야, 너한테 줄 돈은 더 이상 없어. 아버지.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안 줘.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도요?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민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뭐,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차갑고 냉정하신 분.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차갑다고? 네. 제 인생에 아버지가 저한테 따뜻했던 적이 언제였어요? 그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은 누가 냈냐?
너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 미천은 누가 줬냐?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 결혼할 때 집 장만한 돈은 누가 댔냐? 그것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냐? 저는 민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일했어. 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런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당연하다고? 민수야. 뭐요? 그게 당연한 거라면 부모를 배신하는 건 뭐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돈 훔쳐가고 진명에 위조하고 거짓말하는 게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냐? 그건 제가 너무 절박해서. 절박하면 뭘 해도 되냐?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넌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아버지, 돌아가.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 정말 죽어요. 그럼 죽어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아버지, 저는 민수를 뒤로 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 저도 알아요. 뭐?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전국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민수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다며요. 이놈이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왜 저한테는 3억밖에 안 주셨어요? 아버지가 가진 돈이 얼만데. 닥쳐.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뭐요? 넌 아무 권리도 없어. 내 재산은 내 거야. 내가 받을 권리는 단 1%도 없어. 저는 민수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미 내 몫을 다 써버렸어. 3억으로. 3억이 제 몫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되지. 원래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었으니까.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그럼 저도 방법이 있어요. 민수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상속을 요구할 거예요. 유류분 청구라고 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해봐. 네. 유류분 청구해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돼.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너한테 갈 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소리예요? 내 재산은 이미 다 처리할 계획이 있어. 재단에 기부하든 다른 곳에 쓰든. 저는 민수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넌 한 푼도 못 받아.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야. 네. 저놈이 우리 재산을 알아냈어. 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누군가 알려줬거나 아니면 직접 조사했거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놈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여보, 그래도.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민수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법적으로 상속 포기 각서를 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 재산은 전부 재단으로 넘길 거야. 그럼 민수는 한 푼도 못 받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새벽녘에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이 변호사님, 제 재산을 재단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재단이요? 네, 교육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제대로 쓰일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를 재단으로 하시면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민수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놈은 자격이 없어.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민수 씨가 사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네, 부양료 청구 소송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명목으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양료? 네, 한 달에 300만 원씩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건 기각될 겁니다. 박민수 씨가 먼저 부모 재산을 훔쳤고 사기를 쳤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여보, 민수가 소송을 냈대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응. 부양료 달라고. 어머.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저 애가 정말 미쳤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법정에서 끝을 보자. 너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내가 잃은 게 뭔지. 저는 검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직접 쓴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자는 가족이 아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끝이야. 제3법정 박민수 대 박정수 사건 입정하십시오. 법정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사실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쪽 원고석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이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사장님, 긴장 푸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 박민수 씨, 피고 박정수 씨 맞습니까? 네. 민수와 저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십시오.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박민수는 피고 박정수의 친아들입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답변하십시오. 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했으나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다시 앉았지만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입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였습니다. 증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피고에게 한 달만 빌려달라고 요청한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아, 그때 통화를 녹음해뒀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아버지, 그냥 통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한 달만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딱 한 달만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원고, 이게 원고 목소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원고가 직접 빌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것도 사실입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별개의 형사사건입니다. 이 민사재판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판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이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금액 내역입니다. 대학 등록금, 사업 자금, 결혼 자금 등 총 5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구나. 피고는 평생 원고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배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양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이 내역이 사실입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의무라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배신하는 것도 당연합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직접 쳐다봤습니다. 원고, 직접 답변하십시오.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것이 사실입니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부모를 배신한 겁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끼친 피해가 더 큽니다. 부양 의무는 상호적입니다. 원고가 먼저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판사의 말에 민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 측,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피고의 배우자 최순희 씨입니다. 순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순희를 보며 놀랐습니다. 순희가 증언을 하겠다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순희가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정수의 아내입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고요. 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민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저도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순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결혼 자금도 대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가난한 늙은이로만 봤습니다.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 자금을 훔쳐갔습니다. 집 명의도 몰래 바꿨습니다. 순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기만 바랐어. 그게 전부였어. 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는 우리를 배신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판사가 순희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가 원고를 미워합니까? 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민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순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라도.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셔도 됩니다. 순희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순희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재산을 알고 싶어 했지. 저는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30년간 모은 거야.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울 마포 건물, 강남 상가, 부산 해운대 상가, 용인 토지, 천안 건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시가 30억이 넘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너는 3억을 가져갔지. 하지만 그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돼.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조차 다 날렸어. 도박으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잘못된 게임을 했어. 내가 훔친 건 미끼였어.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는데 너는 그걸 몰랐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내가 알았다 해도 너한테 줄 생각은 없었어. 왜냐하면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민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평생 쉽게 살았어.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알았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들의 부양료 청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교육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한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패정. 법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미 내 몫을 다 받았어. 하지만, 그리고 너는 그걸 스스로 다 날렸어. 저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이제 너는 혼자 일어서야 해. 부모 돈에 기대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 정직하게 해. 남을 속이지 말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저는 민수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우리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여보, 잘하신 거 맞죠? 순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패소. 원고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다. 민수는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끝났구나. 이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안 집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하세요. 순이가 보리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마워. 저는 장화를 벗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보리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여보, 민수 소식 들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며느리한테 연락 왔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지금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대요. 저는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었대요. 도박도 안 한대요. 저는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며느리가 그러던데. 민수가 많이 달라졌대요.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라졌다고. 여보, 한번 만나보시는 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박정수 교육복지재단. 목적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기부재산 부동산 일체 시가 총액 약 32억 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박정수. 이제 사장님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생전의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고 사후에 재단이 완전히 운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민수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사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드님한테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 선택입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민수 아내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수가 아버님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안 된다. 아버님, 제발이요. 민수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버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류 다 끝났어요? 응. 이제 재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민수한테 조금은. 순이야. 저는 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만약 민수한테 다시 돈을 주면 민수는 또 망가질 거야. 하지만 며느리 말로는 많이 달라졌다던데요. 그래도 안 돼. 민수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 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민수,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서 자랑하던 민수,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민수,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검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30년간 제가 기록한 모든 것들, 부동산 목록, 계약서, 메모들. 이걸 민수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몇 달 전에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자는 가족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로 변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김장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훨씬 여위었습니다. 민수는 대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수를 보지 않은 척하며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들어올 용기가 없나 보네. 한참이 지나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왔냐? 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사? 네. 제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저는 배추를 다듬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린 돈 조금이라도 갚으려고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한 달치 월급이에요. 300만 원입니다. 받아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놈이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 됐다. 가져가라. 아버지, 그 돈으로 내 가족 먹여 살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배추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일어서.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예전엔 얼마나 부드러웠는데. 민수야, 너 진짜 달라졌냐? 네, 아버지. 저 이제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민수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간절함과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 하지만 민수야. 네, 아직은 안 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이제 겨우 5달 일했을 뿐이야. 더 지켜봐야 해. 아버지. 그럼 언제? 최소한 1년.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하자.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겠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수가 돌아서려는데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로 변했다면 우리 언젠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순이가 나왔습니다. 여보, 민수 왔었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돈 갚으러 왔더라. 받으셨어요? 아니, 가져가라고 했어. 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더 지켜봐야 해. 저는 다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박민수 씨가 사장님께 드릴 게 있다며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뭔데?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알겠네.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민수는 더욱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왔냐? 네. 오늘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민수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3천만 원이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아직 3억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갚아나가겠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가져가라. 네. 너 가족 먹여 살려야지. 아버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이놈이 정말 달라졌구나. 민수야. 네, 아버지. 너 정말 변했구나.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일어서.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너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아버지, 이 통장은 내가 받을게. 하지만 이건 빚 갚는 게 아니야. 네, 이건 내가 새 출발하는 미천이야. 저는 민수의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봐. 제대로 된 사업.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절대 도박 안 할 것. 술 절제할 것. 정직하게 일할 것.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저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민수야, 늦었지만 다행이야. 내가 깨달았으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놈아, 너도 고생 많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3천만 원 가져왔어. 정말요? 그래. 1년 동안 모은 거래.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달라졌네요. 그러게.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잘한 거 맞지? 네, 여보.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당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버지는 믿어. 저녁 노을이 집니다. 저는 검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민수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저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모든 게 다시 시작됐어. 순이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사세요.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야.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